챔피언들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KMBC 파이널리스트 출신들의 매장은 무조건 성공한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진짜 거짓말같이 전국에 한 1,500여 개의 펠트가 생겼죠. 일단 저는 우리나라 한국 스페셜티 커피의 역사는 테라로사, 나무 사이로 시작은 제일 먼저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건 커피 리브레라고 봐요. 스페셜티 커피 이전에 한국의 커피를 주도하던 일본식 커피 문화, 우리 다 핸드드립 진짜 맞아가면서 배웠잖아요. 때리면 아파요 선생님 막 이러고, 뜨거운 물 던지면 뜨거워 막 이러면서 배웠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커피가 이거니 너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커피로 만들려구나. 그게 계속할 줄 알았죠. 좋은 커피를 들여올 수 있는 데가 없었죠. 일본이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COE나 SCA가 초반에 막 붐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우리가 사줄게 하면서 일본이 자본이 개입을 하면서 일본의 역할이 되게 커졌었죠. 그때 당시 어떤 데가 있었냐면 이제 보헤미안 1서3박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름방학이었고 8월 15일을 알고 보헤미안 지하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어떤 대학생처럼 보이는 직원 한 명이 그때 좀 인머리셨던 서필훈 대표님이 초시계 켜놓고 이렇게 드립 연습을 하고 계셨던. 와 진짜요? 근데 그날 8월 15일 그 여름날에 그 가게에 있었던 사람이 저하고 서필훈 대표님 2명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가게 또 단골 중에 한 명이 피치 김병기 대표님. 근데 그때는 뭐 에어로프레스 처음 났다 그러면 미국에서 사갖고 와가지고 보고 막 인텔리전시 원두 샀다 그러면 다 모여서 먹고. 그때 이제 직구도 없을 때였고. 그래서 일본 우리가 뭐 요즘 같은 경우 외색이냐 일본이 무슨 중요하냐라고 하지만 일본의 역할은 생각보다 중요한 게 교토에 있는 일본의 3대 유파 중에 하나인 육고상이 한국에 무슨 스페셜티 커피를 좋아한다는 2명의 빡빡머리가 있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행했던 말이 커피를 잘하려면 머리를 일단 밀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서필훈 대표님하고 김병기 대표님이죠. 리브레 소속으로 불러서 그분들한테 자기한테 오는 다양한 스페셜티를 준 거예요. 같은 값에.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스페셜티 커피가 없을 때였어요. 전체를 탈탈탈탈 털어서 5개밖에 없을 때였는데 리브레에서 한 달에 2-3개씩 새로운 커피를 공급했던 거죠. 우리나라 스페셜티 커피 산업이 융성했던 시기가 2008년 전후인데 그 전까지는 죄다 다 커피 공부하려면 일본 책을 사서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서필훈 대표님 비롯해서 영문으로 된 기록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업계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문책으로 된 서적들을 파고 들어가면은 정말로 이렇게 막 물밀듯이 정보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산업의 흐름이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항공회사에 다니다 보니 항공회사의 매뉴얼은 딱 미국식 시스템이거든요. 미국식 시스템은 매뉴얼이에요. 표준화예요. 그게 바로 큐그레이더예요. 그리고 큐그레이더는 운전면허증하고 똑같아요. 운전면허증 있어? 운전할 수 있어. 운전을 잘하냐 못하냐? 그건 네 실력이야. 큐그레이더가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니야. 최소한 맛은 볼 수 있어. 이걸로 인해서 스페셜티 커피 산업이 서구적인 미국식 사회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큐그레이더 출신의 매장들이 나온 거죠. 서울 다음으로 부산으로 바로 나간 게 부산의 모모스 커피. 저는 모모스 커피 이영기 대표님 되게 리스펙트하는 건 본인이 부산의 넘버원이 됐을 때, 제가 아까 안사님이 참 좋았다는 건, 우리끼리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안사님 혼자 유튜브 하는데 왜 다른 동료 유튜버들과 협업을 하세요? 제가 일부러 알면서도 질문을 했어요. 그때 안사님은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그렇게 해줬어요. 수많은 좋은 플레이가 뛰는 게 나에게 경쟁이 아니고 이 판이 좋아지는 계기가 된다. 바로 그거예요. 모모스 커피는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줘서 그때 같이 성장한 게 블랙업, 그리고 이널스, 이런 전통적인 업체들이 스페셜티 커피 산업이 돼서 부산은 커피인으로 똘똘 뭉치게 됐죠. 그러고 나서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인 스페셜티 커피가 나오게 된 게 경주의 커피 플레이스요. 부산 같은 경우는 2-3개가 있다지만 경주의 커피 플레이스, 대전의 톨도 스토리, 이런 거점 업체들이 막 발전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돼서 이게 거의 저는 1세대와 1.5세대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세대가 나오기 시작한 게 리브레 출신들이 나와서 차린 게 프리츠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독립을 하네 뭐네라고 하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조직이 분화된 건 환영이라고 생각해요. 2명의 플레이가 나눠진 거죠. 그래서 프리츠와 펠트가 생기고 이 프리츠와 펠트를 카피한
긍정적인 의미의 카피, 비슷하게 하고 분위기 좋게 하고 커피를 품질 좋게 하고 자본이 막 투입이 돼서 형성이 돼서 안 된 것도 있지만 꾸준히 잘 돼요. 그러다가 새로운 동력을 받는 게 챔피언 출신들이에요. 여기도 나오신 룰커피의 정인성 바리스타, 그리고 신창호 바리스타. 전주현 바리스타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네. 거기는 뭐 대형 업체. 그리고 실제로 네. 프리츠 같은 경우에도 대회 그렇죠. 성적이 있었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챔피언 출신들의 바리스타들이 시장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180 커피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약간 어떤 게 약간 절단돼서 뭐뭐가 됐다기보다 약간 동시다발적으로 조금씩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대회 출신, 사실 서필현 대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로스팅 그렇죠. 대회 계속 맥락을 이어갔고, 펜트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쇼룸 문화를 만들었어요. 당시에 그 매장 열었을 때 충격을 전 잊지 못해요. 영업시간 물어봤더니 6시에 문을 닫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6시에 문 닫는 카페가 없었거든요. 10시, 11시까지 했어요. 근데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냥 6시까지만 하고 테이블도 없어요. 와이파이도 안 돼요. 콘센트도 못 꽂아요. 벽 쪽에 붙은 의자밖에 없고 맨날 가서 귀찮게 LP 갈아서 그걸로 막 틀어요. 그게 또 효과를 발휘한 게 사람들이 커피에 집중할 수 있게 한 거예요. 홍대영 대표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커피도 패션처럼 구경할 수 있고 그것의 브랜드를 즐길 수 있고 커피에 집중해서 그 커피가 좋다, 그리고 그 카페가 좋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나중에 더 확장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 쇼룸의 역할을 제대로만 해도 나중에 이걸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진짜 거짓말같이 전국에 한 1,500여 개의 펠트가 생겼죠. 제가 김병기 대표님하고 브랜딩 관련해서 이렇게 뭐 무슨 행사를 몇 번 뛴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프리츠는 외부 브랜딩을 한 게 아니라 내부 브랜딩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부 브랜딩이 뭐냐 했을 때 조직 문화에 대한 브랜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일해야 되는 거예요? 프리츠는 어떤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에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조직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츠에서 있었던 그 건강한 조직 문화가 잘 발전이 돼서 무르익어서 지금은 프리츠 출신의 바리스타들이 있는 카페들이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삼청동의 네마, 일산대화동의 차우디, 그 다음에 속초의 라이픈 커피, 베이크 베이직이라고 프리츠 출신 제빵사가 문을 연대. 그럼 그런 데들이 프리츠하고 관계가 안 좋냐? 프리츠 커피를 오히려 써요.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아요. 프리츠에서 조직 문화를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만드는 매장도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더 좋은 개성을 담은 매장들을 만들어요. 모모스에서도 또 영향을 받은 업체들도 있을 테고, 지역적인 발전을 이루어진 데가 이제 뭐 메시커피라든지 헬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떤 업계의 다양성을 꾸준히 이끌어가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롤 모델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 후대에서 나온 모델, 그래서 새로 나오는 카페들이나 커피 매장들은 이 앞에 모델 중에 하나를 대부분 답습해요. 근데 이제 아닌 경우도 있죠. 리사르 같은 경우 듣도 보도 못한 이태리 스타일의 에스프레소 바를 그 가격에 한다는 건 저희도 안 믿겼는데 그 가격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저는 최근에 느꼈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카페 사장님들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고 화려한 의상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자기 자신이 아티스트처럼 행동하는 그런 카페들,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은 사장이 너무 자의식이 강하다라고도 하지만 그런 카페들도 대중들한테는 또 의외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리브레, 프리츠 펠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이어질 때 이제 국가대표 바리스타분들의 브랜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에는 주류인 사람들의 어떤 소식 아니야? 대회에 나간 사람들은 아무래도 대회를 우승했기 때문에 방송 미디어 매체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더 컸고, 그러면 그 비교적 그런 기회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잘하지만 대회를 못 나가서 우승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고 더 먼저 했는데 좀 잊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반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예를 들자면 톨도스토리나 커피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대전과 경주 같은데요. 이 사람들도 꾸준히 하면 지역에서 인정을 받아요. 말씀하신 대로 챔피언들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 전지현 바리스타를 제외하고는 챔피언들은 다 나오면 우승을 하는 순간 독립을 해요. 말이 좋아 독립이지 모아놓은 돈 없어요. 왜냐면 대회 나가느라고 돈을 다 탕진해서. 근데 챔피언들이 잘 되는 건 그들의 노하우예요. 챔피언들이 일리가 있다는 건 KMBC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소와 밀크와 창작 메뉴를 만들고 손님들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이걸 손님들한테도 되게 잘해요. 심사위원들한테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KMBC 파이널리스트 출신들의 매장은 무조건 성공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의미가 있고 KBRC도 우승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커피를 어떻게 내렸는지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스페셜티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요. KBRC 출신의 대표적인 챔피언이 정영용 바리스타인데 정영용 바리스타는 오랫동안 제가 지켜봤는데 생각보다 실력이 있는데 대회에서 잘 안 됐거든요. 근데 대회 우승할 때 되게 극적으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되고 나서 그 과정에서 정영용 바리스타가 되게 레벨업이 됐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성장했어요. 대회로 인한 지명도가 아니고 대회의 경험이 성장하는데 성공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경험하고 마셔봐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매장 어디나 나오면 늦더라도 꼭 가보고요. 물어볼 거 물어보고 이렇게 뭐 항상 네, 기록해놓고 사진 찍어놓고 다 기록은 해놓고 계속 뭔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약에 둘이서 생각했을 때 둘 다 괜찮다 그러면 꼭 어딘가에라도 소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